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68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마음고생은 크게 하지 않고 자랐는데 결혼 이후부터는 정말 몸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친구도 거의 없고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채널 썰밤이라는 곳을 알게 되며 많은 분들이 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듣고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용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성장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어요. 틈틈이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20살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 생산직으로 들어갔죠. 일은 재밌었고 배울 게 많아서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 남아 공부를 하곤 했답니다. 회사에 숙직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기서 잠을 자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어요. 강산이 한번 지나자 회사에서 반장으로 진급했고 나이 30에 작은 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를 따져보면 이 30이라는 나이는 늦은 편이어서 주변에서 다들 결혼을 서두르라고 난리였답니다. 저 역시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신부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인연을 찾아보려고 여러 차례 선을 봤어요. 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의상 다시 만나자고 말했더니 하나같이 좋은 여자 만나세요 라면서 차버리더라고요. 제 매력이 그렇게 없나 이후부터는 선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을 걷던 중 제 눈에 확 띄는 여성이 보였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긴 치마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여자분이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무척 아름답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제 앞을 걸어가던 그 여자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선기업의 박만호 반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 박만호가 아가씨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제 어이없는 고백에도 웃어주셨고 만나달라는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귀여우시네요. 좋아요. 이따 오후 6시에 요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봐요.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너무 좋아서 그날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첫눈에 반한 여자 생각만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일했답니다. 그날 저녁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됐고 저희 둘은 사귀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되자 절로 헛소리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민자씨가 의사라는 거예요? 그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걸고 일하는 의사? 네, 그렇다니까요. 종합병원에서 내과의로 일하고 있어요. 와,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사귀다니 이거 참 영광입니다. 에이, 뭐 의사고 뭐고 다 똑같은 월급쟁이에요. 괜히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그럼 저 민자씨 포기 안 합니다. 당연하죠. 포기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연애를 했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의사 집안이라 부담스럽다며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처가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은 아예 헤어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넌 남자 보는 눈이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남자가 겨우 공장 직원?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의사식이나 됐으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중졸짜리 공돌이를 내 집에 데려와? 아빠,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만호 씨라고요. 우리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호적에서 파버릴래! 당장 이놈 데리고 안 나가! 처가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제가 무릎 꿇고 받아달라고 빌어도 봤어요. 하지만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아버리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몇 차례나 찾아뵀는데 항상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결국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싶어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와 살림부터 차리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이었는데 제 감정과 본능은 애인 말대로 동거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씨와 동거를 먼저 시작했고 처가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시고 아내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씀만 하시며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해가 2번 바뀌고 저와 민자 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식을 처음 낳아보니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대로 깨달았죠. 이렇게 자식까지 낳고 사는 걸 보면 처가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당신들 손자가 태어났다고 하니 아내에게 인연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근본도 없는 남자와 동거해서 자식을 낳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냐며 더 이상 저희 부부를 만나주시지 않았죠. 결국 처가 식구들과 저희는 다시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퇴근길에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한참 뒤에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 꿈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부모님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온갖 욕설에 손찌검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호라비가 됐어요. 아내를 가슴에 묻으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지나가진 않았지만 귀여운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제 아내와 어쩜 그리 많이 닮았던지 아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아들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이 대거 해고 처리가 되었고 심하게는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했죠. 저 역시 회사의 부도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답니다. IMF에 일자리가 있을 리가 없으니 다른 회사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고 꼭 일을 해야만 해서 일용직 막노동을 하려고 새벽마다 용역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저희 누나 부부가 조카와 같이 봐주셔서 새벽같이 나와도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용역사무실 앞에는 집안의 가장들이 줄을 길게 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줄을 늦게 서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저는 매일 1시간 일찍 용역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는 거의 2등이나 3등으로 줄을 서서 매일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평생 공사장이 없는 날이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IMF 시기에도 건물 공사장은 돌아가고 있으니 막노동을 평생 업으로 삼으면 아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하며 기술공이 되려고 용접도 배우고 전기 배선도 배워 공사장에 적합한 인물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수십 년이 흘렀고 제 나이가 65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제 아내의 길을 걸어 의사 선생님이 됐죠. 의대를 나와 전문의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저 같은 막노동꾼 밑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잘 자라줬는지 아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네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나이가 찼는데도 여자친구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좋은데 한 번도 여자 사귀는 걸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숨을 크게 쉬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세창아, 넌 어떻게 된 게 여자를 안 만나냐? 이 애비한테 소개해준 아가씨가 여태껏 하나도 없는 거 알긴 아냐? 네 나이 30 중반이면 이제 슬슬 장가갈 생각도 좀 해야지. 아, 내가 아버지한테 여자친구 보여준 적이 없었나요? 내가 의대 다닐 때 별명이 카사노바였는데 그것도 모르셨구나. 카사노바? 웃기고 있네. 넌 책상 앞에 붙어서 공부만 했잖아. 여자 만날 새가 있기나 했냐? 뻥도 좀 그럴싸하게 쳐봐라. 아버지는 날 너무 잘 알아 스타일이에요. 네, 여자 데리고 올게요.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아니, 너 그거 정말이야? 아이, 이놈이 드디어 아비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얼씨구나, 지화자다. 아버지 그렇게 좋으세요? 나 장가 가면 용돈도 못 챙겨드리고 그럴 텐데 아쉽지 않겠어요? 이놈아, 네가 준 용돈은 다 모아놨다. 너 장가 갈 때 돌려주려고. 내가 아들 돈을 어떻게 쓰겠냐?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인데. 아버지도 참, 아버지야말로 공사장에서 피땀 흘려가며 절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대학 때도 저 알바를 못하게 하고 대학 등록금이나 다 대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대화 좀 해요. 지금 제 결혼보다 아버지 은퇴에 대해 말해보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공사장에서 일하실 건데요? 이놈아, 이 애비는 아직 한창이야. 젊디 젊은 사람이라고. 젊긴요. 아버지 연세에 다들 은퇴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좀 지내세요. 네? 일 없다. 내가 아들한테 빌부터 살 생각은 주어도 없어.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들놈이 제발 공사장을 관두라고 사정했는데 저는 일이 좋고 재밌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아들의 애인이 집에 찾아왔어요. 제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예쁜 아가씨였죠. 예비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쾌활하진 않았습니다. 도도하고 지적으로 보였죠. 제가 묻는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더군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의 어디가 좋은 건가? 네? 아, 이사라서요. 얼굴도 잘생겼고 빠지는 게 없잖아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가? 아버님, 질문이 너무 올드하네요. 그냥 오빠가 저 좋다고 하고 의사니까 굶어 죽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조건 보고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제 말이 예의 없이 들렸다면 죄송한데 좀 솔직하게 대답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죄송하기는. 난 오히려 이런 대답 들으니 더 좋네. 그래. 그럼 상견례는 언제쯤 할까? 저는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를 선택했을 거라 믿고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허락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 상견례를 치르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으나 괜히 지적하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화난 얼굴로 인사를 했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안사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제 인사를 받고 고개를 까딱이며 자리에 앉더군요. 악수하려고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사돈어른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손을 거두며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따님을 시집 보내기 아까우시겠습니다. 그러자 사돈어른이 대답했죠. 아깝긴 하죠. 제 딸이긴 하지만 진짜 남주기 아까운 녀석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거든요. 또 제가 딸 바보라 시집 간다는 말을 듣고 꽤 우울했습니다. 아유, 그럴만도 하죠. 제가 사돈어른 입장이어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천천히 대화 나눠봅시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 한참 걸릴 테니 배부터 채우자고요. 그러죠.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색한 기류가 흘러 입에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음식은 분명 비싸고 맛있는 것들이었는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거의 다 하고 배를 채운 뒤 디저트를 기다리며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이번엔 안사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팍서방 모치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녀석이 2돌 지났을 무렵에요. 그 이후부터는 저 혼자 쭉 아들을 키워오며 살았고요. 재혼도 안 하시고요?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듣기로 돌아가신 안사돈이 의사였다고 하던데. 네. 그 아들이랑 같은 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럼 사돈어른 직업은 뭔가요? 그 박서방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궁금하네요.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기술공입니다. 네? 공사장이요? 그럼 노가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노가다. 막노동.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죠. 그래도 기술공이라 꽤 대우가 좋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 직업을 밝혔는데 사돈 부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시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노동꾼이라. 직업은 그렇다 치고 애들 신혼집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데요. 강남이요? 그 먼 곳에 신혼집을 차리겠다고요? 사돈, 제 딸 데리고 가는 건데 그 정도는 써야죠. 설마 그 정도 능력 없는 건가요? 네,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남의 집은 힘들 것 같군요. 제 아들도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대출만 잔뜩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은 외곽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적당한 곳을 골라보는 게 어때요? 우린 강남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박서방 개인 병원도 차려줄 생각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렇게까지 해주실 생각이셨군요. 근데 사돈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사돈 두 분에 대해 들은 게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장사꾼이에요. 고급 술집을 운영하고 있죠. 장사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부티가 나셨구나. 사돈어른, 제 질문에 아직 마음에 차는 답을 안 하셨네요. 애들 신혼집을 강남에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열심히 돌리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인데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제가 모은 재산과 대출을 좀 많이 받으면 충분히 마련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됐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우리 조건은 끝이에요. 사동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니 더 요구했다간 파산할지도 모르니 적당히 하도록 하죠. 사돈 부부는 처음부터 계속 냉랭한 말투로 저를 대하더군요.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취조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위한 일이니 끝내 강남에 아파트를 해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돈 부부가 속닥거리면서 비밀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리곤 사돈 어른이 저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사돈, 조건 하나만 더 할게요. 결혼식장에 나누셨으면 합니다. 막노동꾼이 혼주인 건 보기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고급진 이미지의 대역 알바를 불러서 사업가 집안과 결혼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은 결혼식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조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농담을 하는 건지 진지하게 요구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에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노가다꾼이라 그런지 이해력이 딸리시나 보네. 사돈, 결혼식장에 나오시지 말라고요. 외모도 시커멓게 단게 막노동한다고 얼굴에 써놓으신 것 같네요. 우리가 단역 섭외할 테니까 혼주석에 앉지 말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막노동꾼인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고급진 사람들을 섭외해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요? 아이 사돈, 지금 저를 무시하고 비하하시는 건가요? 조금 지나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가게에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는 곳이라고요. 아니, VIP 손님들이 축하하러 오실 건데 막노동꾼 사돈을 소개하긴 좀 그렇잖아요. 사돈이 다시 한번 제 직업과 제 시커먼 외모를 지적하면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아들 얼굴을 봤는데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결혼을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돈 말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혼주석에 앉힐 단역을 잘 골라서 예식 치르시죠. 이야, 우리 사돈 시원시원하시네. 아이, 처음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답답한 막노동 잡부라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신머리는 좀 깨어있는 것 같군요. 좋아요. 그럼 결혼식장에서는 보지 않은 걸로 합시다. 아들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심정으로 사돈의 말에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표정한 아들이 테이블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이목이 쏠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두 분 체면 차려야 한다고 제 아버지더러 결혼식에서 빠지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박서방! 이거 왜 이러나? 어른들끼리 입 맞추고 끝내려는데 왜 나서고 그래? 이런 목 같은 것들! 더럽고 추악해서 이 결혼 안 해! 아들은 테이블을 다시 한번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흥분해서 아들의 따귀를 날렸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우리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내? 우리 엄마 아빠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지랄 연병이냐고! 그러자 제 아들도 예비 며느리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너만 손 찍어 말 줄 아냐? 이게 어디서 무식하게 싸대기를 날려? 너희 부모가 내 아버지한테 하는 미친 소리 들었으면 너라도 말려야지. 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 이놈 웃기는 놈이네. 야, 우리 부모님이 이미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잖아. 네 애비 봐봐. 생긴 것도 무슨 섬에서 일하는 염전 노예 면상 같잖아. 나도 쪽팔려서 저런 노인네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거 싫다고. 네가 조금 까칠한 여자인 줄 알았지 이 정도로 밑바닥인 쓰레기인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다. 너나 네 부모나 기본 예의와 상식이 없는 천박한 것들이야. 아들이 무지막지한 막말을 하자 사돈어른이 제 아들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주먹질을 하며 자기 딸을 왜 건드리냐고 쌍욕을 퍼붓더군요. 이 하층민 자식아! 어디 내 공주 같은 딸 얼굴에 손을 올려! 의사라고 참고 봐주려고 했더니 이거 아주 지 애비를 닮아 근본 없는 놈이잖아. 너 오늘 내 손에 뒤졌어. 그 광경을 보자 저 역시 온몸이 흥분으로 들썩이며 뛰어올라 몸을 던져 사돈어른을 아들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똑같이 주먹으로 응징해줬죠. 네 놈이 내 귀한 아들을 왜 건드려? 고작 술 장사하면서 내가 쪽팔리다고? 이 어리석고 무식한 놈아. 요즘 재벌도 너같이 안 해, 이 쫄부 새끼야. 이 부자가 쌍으로 지랄을 하네. 좋아, 해보자고. 이 마누라 돼지 놈아. 이 악마 같은 놈, 이젠 하다하다 내 아내를 욕해. 니들 오늘 다 내가 씹어먹어주겠어. 양가 식구는 득달같이 달려들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식당 룸 안에서 소란이 커지자 종업원들이 때로 몰려들어와서 말렸어요. 상견례 자리가 싸움터가 돼버려 제대로 결혼을 말아먹게 됐습니다. 아들과 저는 식당에서 나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난 게 없어서 이 사달이 났다.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저 집안 식구들이 완전 쓰레기지. 난 저것들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인사하러 갔을 때는 아주 점잖게 대하더니 여기선 바닥치는 모습을 보이네요. 아버지, 저런 것들하고 한 식구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예 혼자 사는 게 나은 건 아니지만 저런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봐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여자보다 100배는 나은 여자 데려올 테니까. 그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오늘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젊었을 때 네 엄마랑 나 사이를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하루였다. 아들은 그게 누구냐고 물었는데 제가 처부모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아주 오래된 일이니 말을 삼켜버렸죠. 그렇게 아들 상견례를 제대로 망치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중 어깨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 어깨 회전근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퇴원해서도 공사장으로 복귀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강제로 은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기로 했답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몰라 벼룩시장 신문지를 가져와서 채용 공고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중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하는데 월 200만 원을 준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 경비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난린데 어느 개념 있는 아파트에서 최저시급을 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경비원을 모집하냐고 물었더니 이력서를 들고 면접 보러 오라고 했죠. 이튿날 으리으리한 아파트 경비실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아파트 부녀회장과 관리소장이 있더군요. 제가 공장에서 일했던 것과 수십 년간 공사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게 끈기 있어 보였는지 바로 좋다면서 출근하라고 했어요. 어깨를 다치고 아무 일도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운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경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드나드는 차량을 확인하고 CCTV를 보고 앉아서 주민의 안전을 살폈답니다. 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면 더 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봤던 예비 사돈 부부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저를 바로 알아보더니 눈을 부릅뜨더군요. 이 개자식, 네가 여기 왜 있어? 뭐야? 그 옷은 설마 우리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 아휴, 이것들을 내 새 일터에서 만나다니 진짜 짜증나니. 이 두 사람, 앞으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지냅시다. 서로 건들지 말자고요. 제 말에 바깥사돈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을이고 우리가 갑이라고. 노가다 판에 일자리가 없나. 거기서 잘려서 아파트 개노릇 하려고 들어왔어? 말 조심합시다.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으니까 댁도 참으쇼. 참긴 뭘 참아. 당신 면상 보니까 바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염전 노예같이 생긴 놈이 아파트 물을 흐리고 지랄이야. 안 되겠네. 여보, 부녀회장 전화해봐. 이놈 우리가 잘라버리자. 거참 너무한 거 아니오? 공과 사는 구별합시다. 나 오늘 첫 출근했어요. 일자리 잃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도 경비를 바꾸고 싶단 말입니다. 이 개같은 놈아. 두 부부는 바로 부녀회장을 부르더니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더군요. 그러자 부녀회장이 제 경비 모자를 벗기더군요. 하루 일당 줄 테니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부녀회장님,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주민이 반발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결국 예비사돈 부분 때문에 일한 지 반나절 만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일러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자리 구하지 말고 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왜 괜히 경비원으로 일을 구해서 그 인간들 만나서 기분을 망쳐요. 난들 알았겠냐? 그것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알았겠냐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진짜 좁은 나라인가 보다. 오늘 제대로 망신당하고 와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오랜만에 술까지 마신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아들은 한마디 위로를 하더니 막걸리 한 잔을 달라고 해서 같이 한잔하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는데 평일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거 아시죠? 축하드려요. 오늘이 내 생일이었냐?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래서 집에서 놀면 날짜를 헷갈린다니까. 아무튼 고맙다, 새창아. 아버지, 지금 좀 나오실 수 있어요? 제가 생신 선물 준비했는데 이걸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선물? 아니, 뭔 선물이길래 그러냐?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보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네,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알았다. 옷 입고 출발하마. 저는 아들이 점심이라도 사주려는 것 같아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해당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엄청 높은 층의 건물이었는데 입구에서 아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요. 얼른 오세요. 여기서 뭐하냐? 이 좋은 건물에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밥은 좀 이따 먹고요. 일단 저랑 재밌는 거 구경해요. 아들이 건물 로비로 들어가더니 공무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는 지하에 들어가더니 강제로 문을 따고 급습했어요. 세창아, 뭔 일인데 그래?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아버지 복수해드리려고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일 생길 겁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지하 술집에서 예위 사돈 부부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가게 장부와 술을 모두 압수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제 또래의 남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남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더군요. 아버지, 이쪽은 제 장인 되실 분이에요. 이 건물의 주인이시고 다른 건물도 몇 개 소유하시고 있어요. 뭐, 장인? 너 벌써 애인이 생겼냐? 아무튼 그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그 박만호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파토 났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박서방을 꼬셨습니다. 사실 제 딸이 박서방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박서방을 좋아했거든요. 장가 간다는 말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위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아드님의 장인이 돼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리고 지금 저 두 사람 일이 우선인 것 같은데요. 술집 장사하던 저것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 사돈어른한테 함부로 대했다면서요. 막노동꾼이 혼주석에 앉는 건 싫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사돈한테 갑질해서 경비 자리 빼앗겼다면서요? 우리 박서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줘서 제가 혼쭐 내주려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서 이것들 술집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탈세는 기본이고 가짜 양주, 그리고 카드깡, 불법으로 접대부까지 고용해서 술집 안에서 더럽게 장사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벌써 가게 문 닫고 재산 압수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제대로 밟아주기로 했으니까 사돈은 구경이나 하시면서 속 푸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것들 집안이 엄청 부자라고 하던데 이거 가지고 망할까요? 졸부라서 술집 망하고 세금 폭탄 맞으면 살던 집 팔아야 할 겁니다. 저것들 내 친구 검사한테 잡혀 나오네요. 어서 인사하시죠. 저는 갑작스러운 아들 호출에 나가봤더니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줬더군요. 두 년놈은 저와 새 사돈 앞에 세워졌습니다. 전 사돈이 건물주 새 사돈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달 비싼 돈 주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엿먹이는 법이 어딨어요? 여기 온 공무원들 모두 건물주님 후배들이라면서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김 사장, 인생이 당장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구만. 쫄부가 뭐 그렇지. 한번 나락가면 끝장이거든. 일단 여기 내 옆에 계신 내 사돈 어른께 사과부터 드려. 네? 사돈이요? 이 막노동꾼이랑 사돈 맺으려고요? 우리 딸이 버린 놈이랑 건물주님 딸이랑 결혼시키게요? 이게 무슨 개막장 전개입니까? 어이, 막장은 자네 식구들이나 막장이지.
나는 지금 쓰레기인 자네랑 자네 마누라를 사돈을 위해 복수하는 중이라고. 뭐라고요? 그럼 이게 다 이 박마누라는 사람이 꾸민 짓이에요? 이봐, 경비 자리 잘랐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야? 저에게 말을 걸길래 싱긋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나도 연락받고 왔어. 오늘이 내 생일이라면서 아들놈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이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을 주는구만. 니들 부부가 날아가는 걸 생방송으로 보게 됐으니 말이야. 하, 진짜 짜증나기. 이 막노동꾼 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 걸렸어. 이봐 노가다. 건물주님한테 말 좀 잘해서 공무원들 돌려보내라고 해줘. 싫은데. 난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거야. 아주 재밌게 말이야. 제가 껄껄거리며 새 사돈의 얼굴을 보자 새 사돈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그리곤 새 사돈이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 둘이 내 사돈에게 용서를 빌어봐. 그럼 내 후배들을 철수시킬지 생각해볼게. 네? 이 노가다꾼한테요? 이 무식한 놈한테 뭘 빌라는 겁니까? 모양새 빠지기. 어허, 내 귀한 사돈이 될 분한테 계속 말이 짧네. 그럼 이대로 망하든가. 그러자 전 사돈 부부가 자존심을 굽히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억지로 사과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을 비하하고 무시한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저도요. 아빠랑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일하면서 VIP들만 만나다 보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건물주님께 철수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유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에 저는 두 사람을 놀려먹기로 했어요. 아유 그 사과가 좀 싱거운데요. 좀 진심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요?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싱겁다니요? 엎드려 절이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해봐요. 그럼 내가 사과를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절까지 올리면서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에 저는 괜히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 새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저희가 사돈이 될 사이가 맞나요? 네, 사돈. 박서방은 이제 무조건 제 사위가 될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사위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봐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괜히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이고, 우리 사돈이 마음이 여리시네. 사과를 받아주시겠다니.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영장까지 나왔어요. 제가 물러달라고 해도 후배들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 마저 보시죠. 그 말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어요. 뭐야? 건물주 당신! 지금 우리랑 장난해? 장난해. 너희들 놀리는 중인 건 몰랐어. 감히 내 사돈에게 상처를 줘? 이것들아, 너희 같은 졸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야. 니들이 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 다시 밑바닥부터 기어봐라. 어차피 사기치면서 술 장사했으니 그렇게 아깝진 않을 거 아니야. 너 이놈 가만 안 둬. 우리한테 이 술집이 전부인데 니놈이 빼앗아가? 너희 둘 다 오늘 개박살 내고 교도소에 말뚝 박고 말겠어. 전 사돈은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건물주 사돈이 부른 경찰들에게 바로 팔을 꺾여 잡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술집을 잃었고 세금 폭탄과 벌금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새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참하고 선한 아가씨였어요. 얼굴도 귀엽고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새 사돈 부부 역시 착한 분들이라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그 안사돈 잃고 혼자 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오신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아닙니까? 이 베이비 부모에 IMF까지 겪은 가장들 아니겠어요? 저야 노가다판에서 아들 얼굴 떠올리면서 재밌게 일했어요. 사돈들이야말로 대단한 분들이죠. 두 분 다 자수성가한 의사라고 하시니 존경심이 절로 생깁니다.
우리도 못 살던 시절이 있었죠. 저랑 아내는 죽어라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집안 도움 하나 못 받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스스로 종합병원까지 개원하게 되니 진짜 뿌듯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운영하시고 여러 채 상가까지 소유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멋지십니다. 사돈, 듣자 하니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깨 다치고 공사장에는 못 돌아갈 것 같아서 경비원으로 일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과는 사돈도 아시죠? 네. 그래서 말인데 제 건물에서 관리자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총관리 책임자로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 아들한테 개인 병원 차려주신다면서 어떻게 저까지 신세를 지겠습니까? 신세라뇨. 이제 한 식구인데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그리고 건물 총관리 책임자가 하는 일이 절대 편하지 않아요. 머리도 많이 써야 하고 사람 스트레스도 심할 겁니다. 사돈은 잘 이겨낼 것 같으니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저야 감사히 받도록 해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그렇게 저는 사돈의 건물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됐고 얼마 뒤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새 며느리가 아들을 오랜 시간 짝사랑해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결혼 파토가 나서도 제 아들을 받아준 걸 보니 엎드려 절하고 싶을 만큼 고마웠네요. 여하튼 아들 내외는 신혼부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리자로 소문이 나서 임차인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일했어요. 2년 뒤 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들이 많이 보태줘서 효도를 받고 말았네요. 게다가 좋은 차도 한 대 사줘서 편하게 출퇴근했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오줌을 싸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저는 바로 경비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화단에 오줌을 싸다니 당장 그만 싸지 못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 오줌을 싸버렸네요. 저기 선생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바지 지퍼를 올리고 저를 돌아본 경비원은 다름 아닌 전 사돈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 아파트에 왜 있어? 뭐야? 당신은 내 인생 망치고 우리 가정 바탕낸 그 막노동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잘 만났다. 내가 너 때문에 쫄딱 망해서 경비질이나 하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경비원이 뭐가 어떻다고? 당신 직업을 비하하고 그러나? 그리고 당신이 망한 게 어떻게 내 탓이야? 불법 실컷 저지르고 살다가 한 방에 훅 갔으면서. 이 막노동꾼이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좋은 차도 타고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걸 보니. 그래, 우리 아들이 내과 전문이잖아. 우리 사돈이 개인 병원 개원해줘서 아주 잘 살고 있지.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덕분이야. 하마터면 네 놈과 사돈을 맺었을 거 아니야. 다행히 그때 진상 부려줘서 고맙네. 이 개같은 놈이 감히 날 조롱해? 안 되겠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안 그래도 경비직거리 하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오늘이 너랑 내가 같이 저승길 가는 날인가 보다.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만.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가? 똥구녕으로 처먹었다, 이 거렁뱅이 노가다꺼 새끼야! 그놈은 빗자루를 들고 제 몸에 휘둘렀어요. 저는 뒷걸음질하며 이리저리 피하다가 빗자루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밀어버려서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 주민 여러분, 이놈이 경비한테 갑질하고 때립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이봐 졸부, 내 블랙박스에 다 찍혔거든. 이거로 네 놈을 잘라버릴 거야. 뭐? 그래 잘라라. 어차피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고 차라리 돼지는 게 낫다고. 그놈은 끝까지 비관적이고 저를 크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원하는 대로 경비원 자리를 반납하게 하며 쫓아내버렸답니다. 주민에게 빗자루를 휘둘렀으니 충분히 퇴사 사유가 됐죠.
그리고 졸부 세 식구는 도시에서 버틸 수가 없어 지방의 싸구려 방을 구해 각자 허드렛 일을 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제 며느리가 결혼 3주년이 되자 손녀딸을 낳게 됐어요. 이젠 이승에서 원하는 꿈을 모두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여보, 나 잘 살았지?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라고 말이죠. 저같이 반대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노가 치미는 상견례를 치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배경만 보지 마시고 사람의 내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